1905년 아인슈타인은 인류에게 새로운 도약을 가져다 줄 4개의 논문을 차례로 발표합니다. 6월 9일에 첫 번째로 발표한 논문은 빛이 보이는 입자성에 대해 에너지가 불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7월 18일 두 번째로 발표한 논문은 액체에 떠있는 밀입자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확률적 모델을 개발하여 그동안 가설로만 존재했던 원자와 분자를 실험적으로 측정 및 검증 가능한 실체적 존재로 만들었죠. 두 이론은 훗날 미시 세계를 탐구하는 양자역학 탕생의 토대가 됩니다. 9월 26일 세 번째로 발표한 특수 상대성 이론은 물체가 광속에 가깝게 등속 이동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관찰자의 시점을 유동적인 시공간이란 개념에서 설명합니다. 그 안엔 길이 수축과 시간 지연 공식이 포함되죠. 마지막으로 이 개념을 확장하여 11월 21일 물체의 정지 에너지를 빛의 도플러 효과를 포함하여 설명하는 네 번째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에서 그 유명한 질량 에너지 등가 공식이 유도되어 비로소 증정한 특수 상대성 이론이 완성된 것이죠. 그리고 훗날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기반으로 중력과 우주적 규모 현상을 시공간의 곡률로서 설명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탄생합니다. 또한 물질과 반물질, 입자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시간의 본질에 대한 양자역학 설명의 밑거름이 되어 인류 역사상 가장 정확도가 높은 표준 모형이 완성되기도 합니다. 결국 우주의 기원과 원리, 미래를 설명하는 현대 물리학은 아인슈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업적은 전기력과 자기력에 대한 그의 남다른 관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과학을 친근한 문화 콘텐츠로 소개하는 주 카이스토리와 함께합니다. 1865년 발표된 맥스웰의 방정식은 전기력과 자기력의 성질을 크기와 방향성을 가지고 전달하는 장이란 개념에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공식은 플러스 전하에서 발산한 전기장이 마이너스 전하로 수렴하며 그 크기가 순 전하량 차이의 비례함을 의미합니다. 전하는 이 전기장을 따라 움직이며 우리는 이것을 전류로 경험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공식엔 자기장은 전기장과 달리 힘의 원천이 없으며 발산한 자기장만큼 다시 돌아와 총합이 0이 되는 무한 루프를 형성함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N극 혹은 S극의 홀극으로 존재하는 자석을 경험할 수 없죠. 세 번째 공식은 자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수직으로 전기장을 생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장 축 주변에 고르게 형성된 방향성을 가진 전기장은 원형 대칭을 가져 전하에 대해 회전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식은 전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수직으로 자기장을 생성하며 마찬가지로 원형 대칭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하죠. 그래서 전기장, 자기장이 상호작용하며 퍼져나가는 파동이 존재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을 1887년 독일의 물리학자 헤르츠가 실험적으로 재현해내 빛이 곧 전자기파의 한 종류임을 밝혀내기도 합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모든 전자기 현상에 대한 이전 실험 결과와 예측을 잘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정식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실험실에서 돌돌 말린 도체, 즉 코일이 정지해 있고 그 안을 연구자석이 지나면 코일엔 전류가 생성됩니다. 코일을 움직이든 자석을 움직이든 그 결과는 항상 같겠죠. 이것을 코일 기준에선 세 번째 방정식에 따라 자기장의 시간에 따른 분포 변화가 전기장을 생성하여 코일 속 전하를 움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자석 기준에선 공간상 자기장의 분포에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코일에 뜬금없는 전류가 생성됨을 경험하죠. 한쪽에선 자기장과 전기장의 상호작용이 다른 쪽에선 다르게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즉, 맥스웰 방정식은 움직이는 전하가 정적인 자기장을 지날 때 자기장이 전하에 미치는 영향을 완벽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1895년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로렌츠가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 방법을 개발합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정지한 전하는 전기장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전하는 자기장에도 영향을 받아 자기장과 자신의 속도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이 힘을 로렌츠 힘이라 부르며 그 크기는
자기장 전하 속도에 비례하기에 전하의 움직임이 없다면 그 힘의 크기 역시 0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전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 설명을 로렌츠 힘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이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음전하와 양전하는 자기장에 의한 로렌츠 힘을 받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원형을 그리죠. 앞서 정지한 자석 기준 코일에 생성된 전류는 이 법칙으로 설명 가능한 것입니다. 훗날 인류는 이 로렌츠 힘이 포함된 맥스웰 방정식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모터를 돌려 문명을 급격히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코일 기준에서 자기장과 전기장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가 자석 기준에선 자기장에 의한 결과로 설명되기에 둘 사이 물리법칙엔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예도 들어볼까요?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는 도선 옆에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놓이면 아무런 현상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도선을 이루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량이 균형을 잃어 도선 전체가 전기적 중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정하게 흐르는 전류로 도선 주위 자기장엔 변화가 없습니다. 고전 역학은 이에 대해 정적인 자기장 속 속도가 0인 물체에 로렌츠 힘이 작용하지 않은 결과라 설명합니다. 이제 물체를 오른쪽으로 움직여 볼까요? 도선과 평행하여 움직이는 대전된 물체는 도선으로부터 반발력을 받아 멀어집니다. 고전 전자기학은 이것을 도선 기준에서 정적인 자기장을 지나는 대전된 물체에 로렌츠 힘이 작용한 결과로 설명합니다. 그럼 움직이는 물체 기준에서도 살펴보죠. 움직이는 물체 기준에서도 물체는 도선으로부터 반발력을 받습니다. 고전 전자기학은 이에 대해 음전하 대비 양전하의 빠른 움직임으로 발생한 둘 사이 미세한 전하 밀도 불균형이 같은 전하를 지닌 물체를 밀어낸 결과로 설명합니다. 그럴듯하지만 여기서도 뭔가 이상합니다. 실험실에서 관찰하는 우리를 기준으로 보면 전하량이 균형을 잃어 도선은 정기적으로 중성일 텐데 어떻게 물체를 밀어낼 만큼의 밀도 불균형이 생긴다는 거죠? 양전하의 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유독 한쪽에서만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은 실험실 기준에선 설명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상식적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은 별도의 장으로 존재하는데 왜 도선 기준에선 자기장에 의한 결과가 물체 기준에선 전기장에 의한 결과로 설명되는 걸까요? 물리학은 모든 관찰자가 하나의 물리법칙으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 말까지 난제로 남아있던 이 문제를 움직이는 자석과 도체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는 물리학계에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구했죠. 시간이 지나 20세기에 접어들어 특수 상대성 이론이 탄생하기 전 아인슈타인은 그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가상의 우주를 그려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맥스웰 방정식에 고정된 광속각과 여러 실험에서 일관되게 관측되는 빛의 속도에만 집중합니다. 빛에 대한 수학적 설명과 실험적 결과 모두가 광속은 불변해야 함을 나타낸다면 대칭성에 따라 다른 어떠한 물리량이 변해야만 합니다. 앞서 1892년 로렌츠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길이 수축 공식을 개발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식은 두 관찰자가 경험하는 광속의 일관성을 고정된 에테르를 기준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변치 않는 절대 기준 위에 임시 방편의 수학적 기법으로서 길이 수축 공식을 개발했던 것입니다. 당시 물리학계는 음파는 공기를, 수파는 물이라는 매질을 타고 전파되듯 파동성을 지닌 빛 또한 어떤 매질을 타고 전파될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 매질을 에테르로 보았던 것이죠. 로렌츠 역시도 같은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앞선 사고 실험이 실험실 기준에서 중성 도선의 전하 밀도 불균형을 완벽히 설명할 수 없었듯 그의 광속에 대한 설명도 고정된 에테르를 기준으로 삼기에 설명에 설명을 덧대는 형태로 점점 더 복잡해져 갈 뿐이었죠. 반면 아인슈타인은 단 두 가지의 기본 가정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첫째, 광속은 모든 관찰자에게 항상 일정한 값으로 관측된다. 둘째, 현상을 설명하는 물리법칙은 모든 관찰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아인슈타인의 머릿속 우주에서도 도선 기준 움직이는 물체에 작용한 반발력은 자기장에 의한 로렌츠 힘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 기준에선 느린 전자의 길어진 길이와
빠른 양전하의 짧아진 길이로 도선이 전하 밀도 불균형을 가지는 것으로 관찰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대전된 도선과 물체 사이에 존재하는 전기장에 의해 반발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우주에선 두 관찰자를 정의하는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실험실에선 실험을 관찰하는 제3의 눈이 없으며 우주엔 광속의 절대 기준이 되는 에테르가 없습니다. 오직 나와 상대의 기준만 존재할 뿐이죠. 물체가 경험한 반발력은 상대적 길이 변화로 인한 결과이기에 도선 전체의 전하량은 여전히 같습니다. 맥스웰 방정식 두 번째 공식에서 원천이 없다는 자기장은 그의 우주에선 전기장을 다르게 경험한 결과이죠. 아인슈타인은 더 나아가 그의 우주를 XY 지축에 시간 t 성분이 포함된 4차원 시공간으로 확장합니다. 그의 4차원 시공간에서 광속의 일관성에 대응하여 변하는 물리량은 상대의 시공간 뿐입니다. 두 관찰자에 적용되는 물리법칙이 같을 뿐 아니라 단순하기까지 하죠. 그는 그의 우주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고전 역학이 별개로 보았던 시간과 공간을 하나의 시공간으로, 전기와 자기장을 하나의 전자기장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수 상대성 이론의 원 제목이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역학에 관하여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움직이는 자석과 도체 문제에 대한 해석이 정적인 전자기장의 상대론적 변환을 설명한 것이라면 그의 우주에서 광속으로 전파되는 전자기파에 대한 설명은 어떨까요? 빈말입니다. 이것은 그가 네 번째로 발표한 논문의 내용이며 그의 우주에 대한 증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선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재미있으셨나요? 이런 흥미롭고 설레는 물리학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가 완성되었습니다. 물리학 발전 역사 지도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에서부터 촉근이론의 현대 물리학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여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기존 영상보다 더 많은 내용과 설명이 추가되어 앞으로 업로드될 영상들의 이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시 기념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의 설명란 및 댓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댓글들로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기분 좋은 상상력으로 가득한 하루 되세요!